이 예전에는 좀 적당히 좀 소위 말하는 조금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승용차로 이제 뭐 E클래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탔었는데 최근에는 G80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아다녀요. E클래스는 솔직히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G80 기다리면 예전에 벤츠처럼 뭐 한 1년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던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진출 4년 만에 이제 5배 정도의 이제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재일 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제네시스가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제네시스 분리 독립한 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랬죠. 현대차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따로 이제 제네시스라는 독립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을 때 초기 판매량이 2만 대가 채 안 됐었습니다. 연간.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7만 5천 대로 판매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5년에서 6년 사이 되는 동안에 5배 이상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신규 볼 수 브랜드가 있고요. 그 정도 속도는 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초기에는 물량이 좀 작았었으니까 뭐 초기에는 속도 빨리 나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3년에 봤을 때에도 뭐 매년 뭐 20-30%씩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좀 배경을 보게 되면은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브랜드 파워가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가 차종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이제는 EV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같이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잘 만든 차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제네시스 판매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SUV 모델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세단 중심으로 갔었었는데 뭐 현대차 메인 모델하면 뭐 소나타나 뭐 그랜저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제네시스는 뭐 GB70, GB80 이런 SUV 모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 소비자들이 공략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또 잘 팔리는 모습입니다. 네, 저도 제네시스 처음 나왔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왜 이렇게 세단만 고집하는지 SUV 좀 더 빨리 내놨더라면 좀 더 성과가 좀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GV80이 지금 사실 SUV에서는 그 세단보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공략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네시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우리가 네. 뭐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보자고요. 이 차를 분석할 때는 성가연안이다. 예. 성은 뭐냐면 성능, 네. 가는 가격, 그렇죠. 그 다음에 연은 연비, 네. 그 다음에 안은 안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네요. 차를 사는 데 소장님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뭐 하여튼 분석하는 분들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조금이라도 못마땅하면 사실은 이른바 좀 차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현대 이제 포니가 처음에 미국에 진출했을 때는 싼 차, 정말 뭐 이름도 잘 못 들어봤던 나라에서 온 세단 차량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방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쫙 이렇게 현대의 브랜드가 있는 데다가 사실상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는 거죠. 제네시스라는 것이 현대에서.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인들 소비자들이 놀릴 때 혼다를 좀 삐뚤하게 해놓은 게 혼다 현대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는 지금 판매량 자체는 우리가 현대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를 똑바르게 세워놓은 것이 혼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위상이 달라졌죠.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진 게 소비자 인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차의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국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있죠,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를 이번 최근에 우리가 뭐 민간 국가 때문에 좀 혼쭐이 나고는 있지만 사실 거의 우리를 일본과 대등한 나라로 봐요. 그냥 그렇죠. 선진국으로 봐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가의 어떤 가치나 품격이 또 브랜드 가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상황이라면 미국 소비자들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런데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이 제네시스나 벤츠나 그다음에 이 도요타나 렉서스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제네시스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 네. 이른바 이게 가성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머세디스나 또 렉서스의 아주 고급 버전보다는 조금은 차별화된 가격이 존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고장 비율을 보더라도 훨씬 고장 비율이나 부품 비용은 낮은 편이고, 네. 뭐 미국 차의 고장하고는 뭐 비교할 바가 못 네,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이 가는 거죠. 손이 가고 그만큼 또 아시겠지만 꼭 제네시스는 아니더라도 제네시스도 슈퍼볼 경기에 광고를 유사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 네. 먹혀들면서 이른바 제네시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미국인들에게는 선택지의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또 그 순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현지화를 했다는 거.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참 우리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저도 뭐 미국에서 4, 5년을 살았지만 네. 미국 사람들을 보면 미국에 공장이 있는 차 같은 경우 자기네 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이거 많더라고요. 예. 미국 차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중국에도 폭스바겐 공장 같은 게 있으니까 중국 분들은 또 폭스바겐을 거의 국산차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경향이 좀 있던데, 네. 아까 고가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그 중국 차의 가장 큰 문제가 중국 차라는 거지 않습니까? 독일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독일 차라는 것이고, 예, 그 점에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지션이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하나 또 그 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브랜드를 차별화해서 했던 게 제네시스만 한 게 아니라 예전 뭐 넥서스라든지 인피니티라든지 일본 차들도 이렇게 시도했던 방법이잖아요. 예, 그때 렉서스가 출발했을 때보다 제네시스가 지금 어떻게 좀 비율을 봤을 때 어떻게 좀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때보다 좀 못한 겁니까? 이제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그때 당시랑 이렇게 애플 트 애플로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사실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보다 연도가 한 30년 정도 그렇죠. 엄청 빨랐죠. 앞당겨서 이제 좀 생겨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1980년도 네. 뭐 이때 브랜드가 론칭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확실히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고, 일본 차. 근데 일본 차들이 특히 렉서스 같은 경우가 글로벌리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서 차별화를 했었기 때문에 네.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있었던 어떤 전통을 가진 뭐 독삼사 차를 대등할 정도로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기술적인 엣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후발주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통이란 어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떤 브랜드 가치가 쌓여가지고 네, 그런 소비자들로부터 건 없죠. 이제 신뢰를 받는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로 좀 승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기 시작한 게 전기차라고 하는 고성능 전기차를 내므로 인해서 기술력에서 앞서가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최근 들어서 많이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에이다스라든지 아니면 첨단 전장 기능들, 네. 지금 뭐 일본 차에 비해서 한국 차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첨단 전장 사양들이 굉장히 풀옵션으로 네, 잘 맞아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테크놀로지에서 앞서 나가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소구를 한 게 굉장히 미국 시장에는 잘 먹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차량을 보는 가치가 미국하고는 좀 다르고, 그리고 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도 보면은 미국 쪽에서 훨씬 더 이런 호용도가 높은, 포용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잘 팔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유럽 분들은 고급 차라고 하면 그 우리하고 정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차라고 하면 이 가죽을 어떤 걸 썼고, 뭐 엔진이 어떻고, 이런, 사실 우리는 딱 탔을 때 뭔가 휘황찬란하고 전장이 잘 돼 있고 약간 전자제품으로 좀 바라보는 게 있으면, 유럽은 정말 약간 마차처럼, 진짜 전통적인 마차처럼 보는 느낌도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실제로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해서 분석을 한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우리 또 해주셨듯이 여기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식이 제일 우선순위에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고급스러운 어떤 디자인 호감이나 전기차 관심이나 또 다른 어떤 특성은 조금 이렇게 전면에 배치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현대차도 괜찮은 차량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차에 조금 더 나은 현대차, 최상급 현대차 브랜드가 나온 것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다른 특성화가 되어 있는가. 가령 앞으로 이제
자동차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율주행일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이나 그렇겠죠. 또는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단계의 이 주행 자율주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중에서도 좀 차별화된 전기차, 네. 가령 충전이 급속도로 된다든지 빨리 이따가 되고.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는 좀 더 안전한 그런 어떤 전기차로서의 이 기본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의 경우에는 제네시스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한정적인 문화가 녹아 있거든요. 가령 이제 이 유럽에서의 고급차의 개념은 약간 차라리 어떤 성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좀 공간은 좁아, 비좁아. 저 같은 사람은 타기 힘들어요. 네. 돈셈하고 둘은 못 타. 네, 근데 이제 앞뒤로 타야죠. 그게 엔진은 엔진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네. 한 10기통 브릉 브릉 뭐 이런 느낌이 네. 되는 거나 네. 아니면 차라리 롤스로이스 네. 팬텀 같은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대차가 과제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유럽차 보면 약간 뭐 옛날 요트 같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그냥 심심해서 현대차 쇼룸하고 렉서스도 가봤는데 일본 차들은 뭔가 특히 인테리어가 정말 옛날 티케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아직도 신제품인데도 굉장히 작고 물리적 버튼이 너무 많고 약간 이게 고집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이게 이번에 나온 차가 아닌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줬는데 현대차는 소위 뭐 저가 라인을 타도 뭐 거의 테슬라보다는 좀 덜하더라도 완전히 뭐 카플레이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게 이 전자제품으로 볼 때는 현대차가 좀 매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북미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반응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차량 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FTA로 그냥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현대차의 걱정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 FTA 하고 있는데 관세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팀장님? 이게 지난번 1기 행정부 때도 관세 부과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적용을 했었던 게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것을 트럼프가 이제 부활을 시켰습니다. 네. 이게 1980년대 이후로 거의 뭐 30년 만에 네. 뭐 처음으로 적용이 상문화됐던 된 거.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을 좀 불러일으켰었는데 이게 그게 뭐냐면은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FTA나 이제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다. 그것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때도 요거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안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하에 이게 안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은 관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목별로 들어가는 관세가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2기 정부 때는 1기 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유니버셜 관세, 그러니까 포괄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서 국가 단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는 뭐 VAT,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관세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기 때는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뭐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관세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으로 이제 관세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각각 합쳐가지고 합산으로 부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가 25%고 뭐 유니버셜 관세가 10%다라고 하면 35%의 관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럼 이게 35%뭐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차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차량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선 이제 무역 협상의 카드로 지난번처럼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할 것이지 실제로 이제 관세 부과는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CPI에 차량이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신차 가격이 높아지면
중고차 가격도 높아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의 출발이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이 높아지면서 출고가 안 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22년에 그 사단이 났던 건데 트럼프가 지금 그것도 각오하면서까지 이제 카드를 두 장이나 꺼내놨다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에 현지화를 더 하겠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면은 뭐 트럼프가 협상이 가능할까요? 뭐 물론 트럼프의 생각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아마 돈샘도 기억날 거예요. 우리 시간에 삼성전자 위기설이 나올 때 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초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독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런 표현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이사회 구성을 기술 이사들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주가가 당장 반영이 되잖아요. 네. 일단 이게 긍정적입니다. 뭐 이거 무조건 네. 이 이유만으로 뭐 다른 이제 수급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정확히 트럼프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70년대, 60년대, 80년대 미국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깜찍한 이 네. 링컨 같은 차량을 덩치도 엄청 크니까. 네. 이러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런 미국 이른바 올드 카드를 탔었어요. 네, 엄청 길다란 거. 근데 이제 이 미국인들은 그런 향수가 강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관세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사실은 FTA예요. 근데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 트럼프의 이 속내는 미국 자동차 러스트벨트에 다 망했다. 디트로이트 가면 이제 공장 소리도 망치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미국 차가 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조부. 막 이 독일 차, 일본 차, 한국 차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불만이야. 네, 그러면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차 생산 안 할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돌려야죠. 그러면 미국에만 공장 다 가놓고 그러면은 아예 현대 본사도 그냥 양재동이나 삼성동일 게 아니라 미국의 뭐 디트로이트에 지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TSMC에 대해서도 인텔과 손을 좀 잡아보지 않으려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쟤좀 살려봐라. 이때 미국의 정세를 잘 분석을 한다면 정의선 회장이 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지금 미국 현지 사장도 아예 미국인이죠. 그죠? 네. 해야 될 게 지금 미국의 이 자동차 회사랑 좀 협력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이게 하나의 좋은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네. 현대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넥스트 모델에 대해서는 그런 협력 관계를 자율주행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현대로서도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나 BYD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뒤쳐져 있는 네.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GM과 어떻게 협력하겠다. 네. 2030년까지 협력 계획에서 그러면 트럼프의 임기가 2030년까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타고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포드랑은 어떤 부분을 좀 협력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미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현대가 주도하고 있다. 네. 일본 기업들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전략을 좀 구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하는데 노트닉 상무장관과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협상 전략이 투자 플러스 네. 초협력 카드. 이게 지금 미국에는 상당히 먹힐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단순히 뭐 공장을 국내에 짓는 수준을 넘어서 그렇죠. 예, 자국의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좀 높이는데 기여를 좀 해라 이런 압력을 좀 넣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대차가 조지아주의 메가플랜트인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그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투자도 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협력도 하게 된다면 그 관세 카드는 조금 피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로 어떻게 협상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가 먼저 캐나다랑 네. 멕시코 사례가 네. 있었죠. 뭐 3월 달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관세를 발효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 정도에 네. 이제 미국 3사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고 그때 언론 보도된 거를 보게 되면은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은 미국 내에 투자 계획을 확실하게 밝히면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이제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이 어떤 생산 기제 이전을 하는 이런 타임라인이 뭐 한 6개월에서 뭐 빠르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정도면은 뭐 생산 기제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개월이나 그 정도 시간 여유를 줄 테니까 뭐 멕시코나 아니면은 캐나다 쪽에 있는 밸류 체인들 다 미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좀 서로 협상을 좀 물밑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관세를 없애주겠다 이런 식으로의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확대를 해 나갈 테니까 일단 관세를 유예를 해줘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먼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관세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할 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무역 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관세를 어떻게든 좀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유예를 일단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확실한 투자 계획과 이제 행동을 보이면 그렇죠. 이제 시간을 좀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2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메타플랜트도 예전부터 했던 것이고, 그 이제 메타플랜트에서도 이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도 만들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늘려가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캐나다처럼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얻을 수가 있겠네요. 뭐 일단 메타플랜트가 지금부터 가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도 채용하고 뭐 이제 고용 확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은 이제 동반 진출한 부품사들도 본격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가시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이제 현대제철 미국 투자 관련된 건도 뭐 언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서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되는 신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도 신차들을 생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 되면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그 하이브리드 모델도 또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계속 공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오토메이커들은 지금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나 뭐 멕시코에 있는 생산 설비를 미국에 뭐 몇 년 걸리면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현대기아차는 사실 미국 점유율을 늘리면 되니까, 그리고 더 많은 신차들이 계속 늘려야 되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이런 투자 전략들을 좀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일 팀장님 말씀이 상당히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큰 소리를 탕탕 치지만 실제 국내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요구는 이건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조지아주의 정치를 이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엄청난 투자를 지금 조지아주에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별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 플랜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은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2사람이 있고 또 하원 의원은 8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레드 스윕을 했잖아요. 공화당이 완전히 상하원을 싹쓸었기 때문에 이들을 움직여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거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서 매우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유동적이면서도 개별적이고 차별적이에요. 어떤 국가는 완전히 중국 같은 나라는 그냥 표적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정세적으로 좀 불안 정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곧 해소되고 나면 상당히 우리는 협상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곧 미국을 3주 만에 다시 방문합니다.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이 로컬 정치를 통해서 상당히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 왜? 우리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조지아 주지사,
네. 그다음에 상원 의원 2명, 그다음에 여러 명의 하원 의원들. 네. 이들이 사실 아니 현대자동차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그 관세 매이게 생겼냐 네.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정치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결정적으로 이제 확정지었던 곳 중에 한 곳이 조지아 경합주죠. 스윙 스테이트죠. 예, 그랬다가 마지막에 그 애틀란타였나요? 그 도시 지역의 우편이 개표가 되면서 뒤집어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바이든 당선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던 게 조지아인데 뭐 현대가 뭐 그걸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공화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지금 늘리고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좀 조용히 있다가 2년 후에 중간선거 있을 때는 공천을 받고 나면 이제는 이제 표를 받아야 되니까 공천 받기 전까지는 이제 위 사람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공천을 받고 나서 내가 공화당 후보로 하원이든 상원이든 나가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관세가 이 공장을 좀 약하게 만든다면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돈세계에서 공천 네. 이야기하시지만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눈치를 더 봅니다. 그렇죠. 당원들은 주민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공천권을 네, 맞습니다. 당의 지도부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우리도 좀 뭐 바꿔야 될것 여론조사로 같아요.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은 바로 조지아 그렇죠. 이 현대차 공장의 이 직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직원과 가족들. 그렇죠. 예, 이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로컬 정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굳이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대 기아차는 좀 미국 시장을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뭐 관세에 대한 압박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 늘리면 뭐 관세도 유예받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울산은 어떻게? 그러니까 경영진들의 판단도 있겠지만 노조들의 반대가 좀 심할 수도 있겠다.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강성 노조다 보니까 일감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현대차가 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는 한국에서의 어떤 물량을 해외로 가져간다 이런 네. 부분들은 다 노사 합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면은 네.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미국으로 돌리기가 사실은 거의 그렇죠. 뭐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노조에서 반대할 만한 명분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만약에 정말로 관세 부과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뭐 20% 30% 물고선 뭐 관세를 내고 이제 미국에 수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거를 좀 노조에서도 반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어떻게 하면은 국내 공장의 생산량 유지를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은 이제 좀 굉장히 커질 일감 거다라고. 확보를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가. 뭐 네. 가동률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좀 이제 견제가 들어왔었을 때 일본에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차량 전체적인 대수는 좀 줄이되 고급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대수는 줄이고 이런 방법을 활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제네시스나 아니면은 하이트림 차량들을 미국으로 집중적으로 보내가지고 관세를 어느 정도 문다 하더라도 좀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공장에서 좀 가동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네.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을 해야죠. 새로운 수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시장도 있지만 아중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라든지 네, 뭐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같은 네, 네.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이머징 쪽에서 많이 수출이 늘고 있는 지역이 또 아중동 쪽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좀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수출 물량을 돌리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다각화를 하고 네. 이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나 EV 이런 고부가치 차종들을 많이 생산을 해야지만 또 이 부분들을 좀 순조롭게 풀 수 있는 좀 실마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역적 안배를 다시 좀 해야 된다.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으로 가되
울산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아중동 쪽으로 빼면은 실제 요즘 거기 영상들 보면 얼마 전에 또 IS 2인자가 또 사망을 했는데 또 차량은 또 현대 공고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야 거기서도 이제 현대차가 좀 먹히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거 노조에 이제 또 명분은 좀 있어야 될 거니까요.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죠. 생각이 나고. 이재일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수출이나 차량 또 생산 대수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울산 공장에서 그런 요구가 나오는 건 조금 안정성 차원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의선 회장이 생각하는 이 향후의 어떤 비저너리한 그 내용들이 자동차와 그 다음에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로봇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나 모빌리티 부분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의 포트폴리오의 배분을 통해서 국내 노동자들 그 부분은 이제 뭐 상당히 이 우리가 노사관계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해결할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인도가 크잖아요. 네.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간 400만 대가 판매가 되는데 엄청난 숫자죠. 네. 400만 대가 판매되는데 전기차 비중은 고작 2%밖에 안 돼요. 네, 뭐. 그러니까 여기는 테슬라가 뚫고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를 이 머스크가 만났지만 뾰족한 수가 안 나요. 그 인도에 지금 뭐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긴 기가 한데. 팩토리가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인도 현지화를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도의 생산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적 특성 방금 전에 이재일 팀장님 말씀하신 아중동 중에서도 저는 인도를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지금도 네. 잘하고 있지만 현대가 네. 쌍트라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키워나갈 필요가 일단 있다는 뭐 거죠. 인도는 중국하고 다르게 현지 전기차가 장악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우리한테 기회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현대차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기아차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아차는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물량의 한 60%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돼. 뭐 그러려고 몬테레이 공장을 지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멕시코가 관세를 맞으면 거기에 있는 기아차도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기아만의 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거는 또 어떻게 좀 그 타개를 할 수 있을지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멕시코 지역에 그 관세를 물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차량이 연간 한 260만 대 정도 네. 이 정도 되는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수출 물량의 약 80% 정도가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차를 수출하는 게 미국의 GM입니다. GM 같은 경우 연간 60만 대 정도를 수출하고 있고 포드랑 이제 스타란티스랑 다 하면은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미국 디트로이트 3사들이 멕시코에 생산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 걔네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현대기아차, 기아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보는 게 한 18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140만 대에서 150만 대째 연간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게 아주 큰 타격이라고 하기에는 포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0% 정도니까. 그 정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기아차 단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뭐 200만 대 넘는 차량들이 25%, 뭐 30% 관세를 물고 들어오면은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관세 실제로 매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아차 입장에서는 그 18만 대 뭐 미국으로 못 보내는 거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남미 지역 쪽에 아래로 수출 보내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남미 지역에서 수출 판로를 뚫을 수 있거든요.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뭐 남미 지역에서도 꽤 큰 시장들을 가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활로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유럽으로 또 수출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룸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멕시코가 그 미국 3사를 인질로 잘 잡고 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아까지 짚었으니까요. 이제 또 두 번째 주제 이야기를 해야 돼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